자, 네. 오늘은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알아보는 날이죠. 자, 김혜경 컨설턴트,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 5월 이화여대에서 여대생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여대생들이 직접 선정한 이색 유망 직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네. 박람회에서 소개된 50여 개의 직업들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들이긴 하지만요.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망한 직업들이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네. 성격과 경력 등을 파악해서 커리어 설계와 취업 상담을 진행해주는 경력 관리 전문가, 그리고 직업에 대한 지식 공유와 기부 활동을 설계하는 펀드레이저, 그리고 재활용으로 제작된 제품을 만드는 에코 작품 디자이너 등이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대생들이 주목할 만한 유망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직업도 저는 다 처음 들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펀드레이저도 있고요. 네, 에코 작품 디자이너.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네. 뭐 합성어처럼 말을 막 이리저리 그러네요. 합쳐서 새로운 직업이 탄생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컨버세이션 이렇게 합성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직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합쳐져서 하나의 직업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게 사실 없었던 직업은 아닌데 누군가가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가른 다음에 하나의 직업으로 또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전문적으로. 그렇죠. 좋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스페셜한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먹고 살려니까 이것저것 분야가 좀 많이 세분화된 것 같은데 보니까 몰랐었던 직업 그리고 이제 약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에코 막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2013년 올해 딱 나온 새로운 유망한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직업은 유전자 상담사인데요. 유전자 상담사요? 네, 상담사라는 직업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유전자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상담하다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유전자 상담을 이런 게 많아서 그래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자식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구만. 하도 많이 있으니까 상담사가 직업으로 나왔구만. 네, 그죠? 맞습니다. 유전자라는 얘기 우리 평소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유전자 상담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생물학과나 간호학, 그리고 위생학과를 전공한 유학생들이면 좀 유망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개인의 유전 정보 결과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상담해주는 그런 직업인데요. 네.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나 아니면 적성이나 적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적성뿐 아니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기는 유전병들이나 환경병들에 대한 것들을 상담해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좀 유망한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서 장애나 질병 예방, 그다음 학습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선천적인 검사, 선천적인 재능을 좀 알아보고요. 적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 좀 예방하고 미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네. 유전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알게 되면 재미없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생소하다는 네. 생각이 들면 또 하나 든 네. 생각은 이제 먹고 살만 하구나. 먹고 검사를 살만 많이 하니까 맞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맞아요. 궁금해하고 네.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나오는 직업들이 사실은 요즘 굉장히 많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유전자 상담사를 계속 말씀드리면요. 전문가들이 2020년까지 유전자에 관련된 검사만 해도 3만 5천여 가지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대개 질병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이 미리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지만 어떠실 것 같아요? 미리 내가 미래에 어떤 질병을 알 것 그렇죠. 같다 하면 좀 두려워요.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도 그 있잖아요. 영화 있잖아요. 마이너 리포트인가 네. 하는 영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범죄를 예측해서 맞아요. 해결을 하는 네. 결국 부작용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유전자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함을 좀 감소시켜줄 수 있는 것도 유전자 상담사가 해야 할 일인데요. 때문에 정확한 유전 정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 상담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얻은 개인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일을 상담해주고 정서장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또 학습 관련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요즘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적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서 더 좋은 직업이나 더 좋은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들도 유전자 상담
상담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습 및 진로에 관련된 상담까지 다 버라이어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유전자 상담사라고 하고요. 때문에 고객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그런 고객의 마음을 읽는 그 공감 능력이나 이해력도 중요하고요. 분석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 이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요. 네. 어디서 분리가 됐냐면요. 이 전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좀 분리가 된 그런 신종 직업인 같은 생각이 드는 네. 게, 아니, 유전자를 갖고 아이의 적성과 미래 직업까지 우리가 정한다라는 거, 이게 사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저희의 뭐 주된 지금 취지는 이런 직업도 있다라는 그렇죠, 소개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그런 쪽에 관심이, 그러니까 유전자 내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걸 발전을 시켜주면 거기에 더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그렇군요. 재능을 가질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좀 알고 파악하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요. 사실, 희연 씨 집 앞에 사과나무 있어요? 뜬금없이 사과나무를. 큰일 날 뻔했었어요, 있어요. 네, 뭐 이런 느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좋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여성분들이 또 남의 마음을 읽는 건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대생들이 유망 직업, 이색 유망 직업으로 또 유전자 상담사를 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직업이 꼽혔나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 작품 디자이너에서 네. 조금 더 발전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 디자이너인데요. 영어가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업사이클 갖다 뭐예요? 붙이면서 영어 다 갖다 쓰는 붙이면 거죠, 되죠. 지금.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하면 재활용품 작품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네요, 예. 네, 업사이클 디자이너인데요. 버려진 각종 폐기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나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활용 의류로 새로운 옷을 만든다거나 가방을 만든다거나 요즘 에코백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네, 그런 것을 좀 유행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만드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려진 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버려진 옷 같은 것을 새롭게 뭐 구두나 아니면 뭐 자켓으로 만드는 그래요. 이런 직업을 업사이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망 직업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테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그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좋습니다. 뭐 레몬 테라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자기 예. 전 준비된 육아 엄마 뭐 그렇다고 다 이걸 다 하니까요. 알아요, 예. 저는. 네. 근데 그런데 보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버려진 빈병 이용하는 법, 야쿠르트병 하는 법, 뭐 거기 보면 나와요. 야쿠르트병을요. 그 세탁 다 먹고 난 야쿠르트 병을 세탁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돌리시면 빨래가 안 엉킨대요. 예. 그렇게 이제 정보들, 짜투리 정보들 막 이런 거 자기네들 리폼했던 거 다 올려보시는데 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가사일 하시는 분이다 보면 내 손에 뭐가 닿고 어떤 걸 빨리 버리게 되고 버리면 이걸 또 재활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아시는 분들 지금 업사이클 디자이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패션이나 이런 가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주부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에코 디자인을요, 국가가 정한 전략산업 직종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업사이클 기업 후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데요.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좀 교육이나 관련 직종들을 후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가끔요. 뭐 네. 지금 이제 원래 그 재활용품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리사이클이라고 쓰는데 업사이클이라는 말로 바뀌었네요. 네. 이런데 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가보면 조금 비싸. 그럴 거면 새 거 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환경 운동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구매하긴 하는데 좀 많은 저변에 깔린 이런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좀 이렇게 직업으로 많이 없는 희소성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좀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다면 좀 저렴한 제품에 환경도 생각하고 좋은 제품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신 직업을 들어보면 네. 훗날 이건 분명히 잘 될 거야. 훗날
이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 했는데 지금은 맞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으로 발전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노인 관련된 그런 복지 산업이 사실 1990년대에는 사실 거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요즘은 뭐 실버 산업이 가장 유망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네. 노인에 관한 관련된 직종이나 직업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전에는 사실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회복지사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거에서 너 뭐 하려고 본다. 그래. 맞아. 이런 얘기 진짜 많았었어요. 얘는 무슨 사회 봉사만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말씀 봉사에 대한 하시지. 이해가 많이 그렇죠. 많은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이렇듯이 과거에는 별로 유망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했으면 지금 굉장히 자리 잡았겠다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강 분야에 관련된 것도 그래요. 그 전에는 중독에 관련돼서 그냥 질병이나 아니면 그냥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다면 요즘은 알코올 중독 상담사나 도박 상담사, 도박 중독 상담사 이런 중독 상담사에 관련된 직업들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거의 없었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창 처음에 막 컴퓨터 그래요. 들어오고 난리 났을 때 컴퓨터 관련한 직종들도 상당히 유망 맞아요. 직종으로 부각이 맞아요. 됐었는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캐드. 네, 캐드 이런 맞아요. 거, 네, 3D 뭐 이런 거. 그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말이 정말 너무 보편화된 단어가 되었지만 1990년대만 해도 글로벌 시대가 막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나 아니면 뭐 컴퓨터 이런 말들이 사실은 보편화된 단어들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직업들도 사실은 많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뭐 국제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나 국제법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과거에는 유망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나 회계사도 1990년대에는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그랬어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소득층 맞아요. 직업들이 되잖아요. 전문직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조금 더 내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지금 조금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 있을 직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망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내가 미래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앞날을 좀 그래요. 내다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저는 이 대리운전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저는 예전부터 저 대리운전 잘 될 거야. 또 한번 해보시려고 했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했죠. 이용을 했어요. 네, 잘 될 것 많이 같아서. 이용해. 잘 요즘은 그것도 했군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죠. 굉장히 치열해지죠. 맞습니다. 자전거도 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대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여대생들의 취업 유망 직종을 좀 알아봤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이제 유망 직종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또 우리 여대생들이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여대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희경 컨설턴부터. 네, 제가 항상 여성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대생들한테 하는 말이 네. 발빠른 정보력입니다. 발빠른 정보력. 여성들이 아무래도 정보에 좀 약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를 먼저만 취득하더라도 훨씬 유리한 고지에 점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정보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추진력과 실행력이 있어야겠죠.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됩니다. 네. 여성들은 좀 겁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새로운 부분에 모험을 하거나 도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지만 먼저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빠르게 추진하시는 실행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이태진 네. 컨설턴트는요. 요즘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이 계신 곳 보면요. 자녀가 없더라도, 취업 자녀가 없더라도, 요즘 취업 안 돼서 참 걱정해.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또 커피숍에 가면 그 커피만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여성들끼리 굉장히 또 튜터링을 굉장히 정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유망만 또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 적성과 흥미 이런 거를 쫓아가셔서 여성 여학생들의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이 맞아요. 왔으면 좋겠다는 우리 남정미 생각이 전문가에게도 들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남정미 전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뭐 이제 어줍지 않은 저의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식에 관한 소설을 읽게 되면 뭐 상상력에 대한 뭐 인계점이 터져가지고 포텐이 터지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소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경제, 인문, 사회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좀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인문사회학 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손품 발품 컴퓨터에 앉아서 또닥거리는 건 누구나 하니까 베스트셀러 한번 보셔서 경제서적 이런 거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책방 준비하시더니 네, 책 광고 많이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맞는 자,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네, 마른 장마에 이어서 축축한 장마가 계속 되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찝찝급급한 그렇죠. 또 많이 싸워요. 네, 요즘. 내 몸에 팔이 달라붙으면 얘 죽을 것 같아요. 팔이 끈끈이 같아. 내 맞습니다. 몸이. 이 장마가 또 끝나면 휴가철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네. 또 이미 휴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광클릭질이라든지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많이 리서치를 하셨을 텐데요. 직장 여성들의 그 여름 휴가의 의미와 그다음에 사내에서 실제 그 휴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눈치 작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재밌겠네요. 눈치 작전. 네, 작전. 사실 기훈 씨는 어제 눈치를 슬슬 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언제 갈 거야? 아니요,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휴가 안 가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부인하시니까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죠. 근데 일단 휴가하면 직장인 모두에게도 굉장히 뿌듯하고 막 이제 막 떨리고 기대되는 시간일 텐데 특히 여성 직장인이라면 왜 또 우리들의 꽃이 또 사무실에서 없어지면 약간 좀 눈치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여성 직장인에게 있어 휴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그렇죠. 무더위를 피해가지고 출근을 안 하는 그런 뻔한 휴가 말고요. 좀 심신을 좀 치유하고 좀 충전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필요한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즐겁게 놀고 있네요. 또 복잡하다 보니까 계획 세울 때가 더 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집 떠나면 또 도구 고생이라는 그렇죠. 또 그런 예기치 못한 또 변수로 회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게 사례도 많지 않은데요. 그 휴가지에서 사이가 껄끄러운 직장 동료를 만나거나 그럼 되게 싫잖아요. 어떻게 보는 차를 아니, 할까? 이렇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만나다니. 만나는 삼면이 맞아요. 바다인데 어떻게 맞아요. 이 해수욕장에서 당신을 만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이 업무 때문에 호텔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에이, 그건 좀 그건 너무하네요. 아니다. 예, 그거 그런 아니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골치 아픈 업무와 상사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휴가를 보내려는 직장인들이 눈물겨운 시기인데요. 네. 그 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대기업 그 부서에서는 제비뽑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왜 했냐면은 휴가 일정 짜면서 팀장과 같은 날 갈 사람을 정하는 거죠. 아니, 근데 혹시나 같이 가서 만날 수 만날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막 주기도문 외우고 그랬는데 이 직원이 뽑혔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제비뽑기까지 한 이유가 네. 그만큼 괴롭혀서인가요? 원래 뭐. 그 팀장이 그 부서 직원들을 굉장히 들들들들 볶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같은 날 그 휴가를 가게 되면 그 평화를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휴가를 보너스로 또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팀장이 없는 보너스가. 아니, 이른바 어린이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들이 안 계신 날을 또 사원들이 어린이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소개를 팀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안 해주셨는데. 좋은 존재네요. 악역을 또 도맡아 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참 그렇게 됐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 군대에서 상병 위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휴가와 얽힌 직장 내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희경 씨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도 이제 휴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맞추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휴가를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혼자 가는 게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여럿이 가려면. 네, 여럿이 가려면 굉장히 맞추기가 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컨설팅을 개인 스케줄을 조정할 경우가 많아서 휴가를 회사에서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도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휴가 가실 때는 휴가 잡지 말자. 뭐 이런 회사에 있어도 마음 출근하는 게 편하게 낫다. 출근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제 저희 주간 스케줄표가 나오거든요. 주간 스케줄표 봐서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있고. 휴가 안 잡는 네, 그런 약간 눈치 작전이 있긴 하죠. 그래요. 회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잘 들어가고 방송 안 보고 있는 계시죠? 괜찮습니다. 네. 네, 이태진 컨설턴트 혹시 있으세요? 저는 휴가 때문에 퇴사까지 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요? 어떤 여직원이었는데요. 그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로서 업무에 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또 비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수련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업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평소에 그런 인사고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비성수기인데도 못 가게 해서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을 해서 퇴사까지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휴가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맞죠? 네. 휴가를 안 주면 법적으로 잘못된다는 거 우리 대표님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일. 전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프리랜서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본의 아니게 한 5, 6일 같이 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잡아놓고 나는 여기서 놀고 출근한 애들 출근하고 다시 또 끝난 애들 놀고. 근데 미혼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죠. 기혼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애기도 신경 쓰이고 이것저것 그럼요.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나 혼자 어디 놀러 간다 보면 얼마나 눈치가 그렇죠. 보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자는 못 가죠. 네. 또 일정 맞추느라 또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맞아요. 하고 네. 최악의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네. 복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혼 여성이. 네, 휴가를 힘들게 하는 복병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또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외국계 그 은행에 근무하는 A 씨인데요. 그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여름 휴가는 미국에 있는 시댁으로 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시댁은 멀리 있을수록 좋고 좋다, 미국에 그렇죠. 있으면 더더욱 좋다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매년 3년 내내 미국을 가니까 이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마일리지 많이 쌓였겠네요. 네. 그 마일리지 많이 쌓였지만 이 분노 게이지도 굉장히 같이 많이 쌓여요. 많이 쌓이죠. 그래서 남들은 그래도 미국 해외로 간다고 굉장히 좋다고 부러워하는데요. 본인은 그냥 국내에서 찌는 햇볕에 그냥 있는 게 낫다고 이런 토론을 정도는 하고 아니, 그 정도로 시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면 네. 1년에 한 번 명절 때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휴가로 한 번 가서 보는데 그건 기분 좋게 가시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목분 씨. 김혜희 씨. 잘 한번 어쨌든 지켜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또 들어보니까요. 네네. 직장인들이 휴가 갈 때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그래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금전적인 부분도 예. 굉장히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뭐 어린이날 있고요, 스승의 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층층 이렇게 많은데요. 지옥의 달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5월. 또 네. 하반기에는 또 여름 휴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요. 그 지난달 그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그 여름 휴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휴가비 과다 지출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가 1위를 뽑았다고 합니다. 역시 좀 부담이 되는군요. 네, 그래요. 예.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죠. 휴가비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이번 휴가를 가신다면, 나 얼마, 딱 금액만 말씀하시죠. 서진 씨. 200? 저는- 네, 다음. 네. 얼마? 저는 한 4, 50 정도. 4, 50? 네, 20만 원. 20만 원. 형제께가 있어요. 종미 저 씨? 30만 원. 서진 2, 씨는요? 30. 예. 글쎄 저도 한 200? 2, 30 정도. 2, 30. 아마 그 설문조사 결과 25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네. 이번 휴가를 근데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습니다. 어떤- 1년 동안 카드 포인트를 모았어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카드 포인트. 좋네요. 열심히 모았더니 돈이 휴가비가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금전도 금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네. 휴가 갔다 와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사실 그래요. 굉장히 휴휴증. 괴롭더라고요. 저 그런 그 아까 고민들 그 다들- 퇴사했다는 네. 분의 마음 이해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들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업무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휴가 후유증이 2위를 꼽았는데요. 휴가 중에 느슨했던 이런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직장 복귀를 하면 무기력증이라든지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더 휴가를 낸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또 휴가에 대해서, 여름 휴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휴가가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 바로 여기까지 딱 와 있는데,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의 휴가를 알차게 보내고 뭐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네.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김미경 컨설턴트부터. 네,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네. 좀 긴 휴가가 있을 때는 복귀 3, 4일 전부터 사이클을 다시 업무 사이클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일찍 시차 적응하라는 시차 얘기죠. 적응을 눈을 좀 일찍 뜨고 그리고 뭐 그 업무 시간에 맞춰서 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우울증이나 월요병 같은 게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을 그래요. 좀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네, 조언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태진 컨설턴트는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일정 같은 걸 잘 조율을 하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휴가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리프레시하는 휴가를 잘 보내시고 이렇게 충전된 이렇게 넘치는 에너지 있잖아요. 네. 다시 복귀했을 때 그 활력 넘치는 거를 이렇게 조금 후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주말에 나가 되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저 아는 네. 모피디 분이
분께서 휴가를 갔다가 와서 네. 복귀했을 때 적응 잘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걸까요? 회사가 휴가지라는 거죠. 생각을 휴가- 바꿔보면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사실 휴가는 스튜디오가 가장 야, 시원하고요. 회사가 휴가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대요. 대신 네. 그분은 휴가 때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다양한 취업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